그래, 이 맛이야. 멸치똥이 씹히는 이 맛.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진수성찬 그룹의 한진우 회장이 식탁 아래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천안 식모가 쓰레기통을 뒤적거려낸 멸치 대가리가 둥둥 뜬 시커먼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죠. 호텔 셰프의 사내진미도 역겹다며 굶어 죽어가던 회장이 체면도 다 버리고 식모가 끓인 구정물 같은 찌개 그릇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는 충격적인 상황. 저택이 떠나가라 오열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35년 묵은 뼈저린 그리움이 사무쳐 있었습니다. 어떤 기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천하의 회장님이 식모 발 아래서 무너져 내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새벽 4시 서울 평창동의 대저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서늘한 기운에 지하 쪽방의 박순자는 번쩍 눈을 떴죠. 올해로 58살이 된 순자는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오른쪽 발목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조금만 추워져도 어김없이 뼈마디가 쑤셔오는 통증 때문이었거든요. 35년 전 화마가 덮친 판자촌에서 무너지는 기둥에 깔렸을 때 생긴 그 흉터는 아직도 비명처럼 그녀의 몸에 남아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춥다 추워. 오늘도 뼈가 시리네. 순자는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 같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맨손을 그 찬물에 쑥 집어넣더군요. 순자의 손은 여느 여자의 고운 손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고 휘어져 볼품 없었죠. 지난 30년간 시장통 국밥집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찬물에 설거지를 해온 훈장이자 치열했던 삶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 10포기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 정적을 깨울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조심 배추 밑동을 잘라냈어요. 손끝이 빨갛게 얼어서 감각이 무뎌졌지만 잠시도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인력사무소 소장님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들어온 이 회장님. 100일짜리는 갈 곳 없는 그녀에게 마지막 동아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국밥집이 재개발로 헐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순자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삼시, 새끼가 제공되는 이곳은 그야말로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박씨 아줌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부스럭거려? 갑자기 주방 불이 확 켜지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집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45살의 오 실장이었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매서운 눈초리였습니다. 아, 예. 실장님 나오셨어요? 배추가 싱싱할 때 얼른 다듬으려고. 순자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 실장은 코를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줌마 어제 씻고 잔 거 맞아요? 온 집안의 시장통. 쉰내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그 말은 비수처럼 순자의 가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매일 밤 찬물로 몸살이 나도록 몸을 벅벅 닦아내도
뼛속 깊이 배어버린 가난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던 걸까요? 죄송합니다. 더 깨끗이 씻겠습니다. 냄새 안 나게 조심하겠습니다. 순자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오 실장은 혀를 끌끌 차며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었죠. 회장님, 아침상은 죽으로 준비해. 전복 내장 듬뿍 넣어서 비리지 않게. 알았죠? 저번처럼 간 못 맞춰서 회장님 수저놓게 만들면 그날로 짐 쌀 각오하세요. 네네. 염려 마세요. 제가 죽 하나는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순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오 실장은 들은 채도 않고 획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던 순자의 눈가에 그제야 물기가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서럽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그녀에겐 사치였기에 순자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다시 칼을 잡았죠. 투박한 칼질 소리만이 다시 지하 주방을 쓸쓸하게 채웠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지상 2층의 안방 침실은 지하와는 전혀 딴 세상이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는 난방이 돌아 온기가 감돌았고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했죠. 하지만 그 침대 위에 힘없이 기대앉아 있는 진수성찬 그룹의 한진우 회장은 지옥에 있는 사람처럼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55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헬쑥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앙상한 손목에는 링거 바늘 자국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는 벌써 사흘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식사하셔야죠. 오늘은 좀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죠. 아내 최은경이 은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유명 호텔 셰프가 새벽부터 공들여 만든 최고급 전복죽이었죠.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바다 내음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입을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름지고 풍요로운 냄새가 오히려 그의 병든 위장을 역하게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제발 한 술이라도 떠요. 당신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최은경이 걱정스러운 척 연기를 하며 숟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신경질적으로 아내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치워. 냄새난다고 했잖아. 다 갖다 버려. 쨍그랑.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고 전복죽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한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 헤드에 머리를 쾅 하고 기댔죠. 그가 원하는 건 이런 화려하고 기름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무치게 떠오르는 맛이 있었거든요. 35년 전 눈보라치는 판자촌 단칸방에서 누나 영숙이가 끓여주던 그 된장찌개. 멸치 대가리도 따지 않고 숭덩숭덩 썰어 넣은 두부와 얼어 터진 호박잎을 넣고 끓인 그 투박하고 촌스러운 맛. 비릿하면서도 구수했던 그 냄새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누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배고파 죽겠습니다. 누님이 해주신 밥이 아니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한 회장의 퀭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대한민국 식탁을 책임지는 식품그룹의 회장이 정작 자신은 고작 된장찌개 하나를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누가 알까요? 지하에서는 잃어버린 누나가 찬물에 튼 손을 담그며 배추를 씻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동생이 그 누나의 손맛을 그리워하며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고작 계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이죠. 과연 운명은 이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두 남매를 언제쯤 만나게 해줄까요?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세상은 환하게 밝았지만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하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양파 껍질을 다 벗겨낼 즈음 오 실장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순자를 불러세웠죠. 박씨, 2층 복도 청소 좀 해. 오늘 청소 담당이 갑자기 배탈이 나서 못 나온대. 순자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 손에 든 행주를 떨어뜨릴 뻔했는데요. 2층은 회장님 부부가 머무는 침실과 서재가 있는 곳이라 감히 자신 같은 하급 식모는 발을 들여서도 안 되는 엄격한 금지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장님, 제 몸에서 냄새도 나고 감히 회장님 계신 곳에 올라가기가. 순자가 쭈뼛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오 실장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잔말 말고 올라가요. 회장님 지금 링거 맞고 주무시니까 쥐 죽은 듯이 복도 바닥만 닦고 내려오면 돼. 알았어? 오 실장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순자는 어쩔 수 없이 걸레와 양동이를 챙겨 들고 계단을 오를 수밖에 없었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순자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지하의 눅눅하고 곰팡내 나는 공기와는 달리 2층으로 올라갈수록 코끝을 스치는 공기부터가 달랐거든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라벤더 향기가 났는데 그 향기가 순자에게는 오히려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부자들만의 우아한 냄새였으니까요. 순자는 2층 복도 끝 회장실 앞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시큰거려 자세를 잡기가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걸레질을 시작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남의 집 귀한 바닥에 흠집이라도 낼라. 순자는 행여나 자신의 거친 손마디가 반질반질한 바닥을 긁을까? 손에 힘을 잔뜩 뺀 채 조심조심 원을 그리며 닦아나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송골송골 식은 땀이 맺힐 때쯤이었어요. 달그락. 고요한 복도에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는데 회장님의 침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문틈 사이로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발이 먼저 보였습니다. 한진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링거 거치대를 지팡이 삼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인지 그의 뺨은 해골처럼 움푹 패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의 모습이라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병약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자신의 비천하고 남루한 모습이 회장님 눈에 띄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회장의 걸음이 순자의 코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그는 현기증이 나는지 잠시 벽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더군요. 후, 후. 거친 숨소리가 순자의 정수리 위로 힘겹게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회장의 코끝에 미미하지만 아주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라벤더 향이나 소독약 냄새가 아닌 흙내음 같기도 하고 오래된 된장 항아리에서나 날 법한 쿰쿰한 냄새였죠. 그 냄새가 묘하게 그의 무뎌진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누구냐? 한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너무 놀라 딸꾹질이 나올 것만 같아 입을 틀어막으며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새로 들어온 주방 식모입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한 회장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발 아래 엎드린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작업복,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걸레를 쥐고 있는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물에 퉁퉁 불어터지고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그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죠. 순간 한 회장의 머릿속에 35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판자촌 단칸방에서 매일 연탄을 갈던 누나의 새카만 손. 동생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새도록 남의 집 빨래를 하느라 한겨울에도 항상 빨갛게 부르터 있던 그 손 말입니다. 손이 한 회장이 홀린 듯 손을 뻗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머, 회장님. 복도 저편에서 오 실장이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와장창 깨뜨려 버렸죠. 박 씨, 내가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어디 감히 회장님 앞을 가로막고 있어. 오 실장은 순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중심을 잃고 옆으로 휘청거렸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허겁지겁 걸레와 양동이를 챙겨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급히 몸을 돌려 절뚝거리며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절뚝. 오른쪽 다리를 저는 그녀의 뒷모습이 한 회장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불규칙한 박자가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죠. 마치 오래된 시계 태엽이 삐거덕거리는 소리처럼 그의 가슴 한구석을 찌르고 지나갔거든요. 35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하다가 다리를 다친 누나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잠깐. 한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를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 실장이 재빨리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 무식한 여자가 놀라게 해드렸죠? 당장 내쫓겠습니다. 아니, 저 여자 다리를 저는 건가? 한 회장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오 실장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죠. 아, 네. 들어올 때부터 저랬어요. 시장통에서 험하게 굴러먹다 다쳤다나 봐요. 보기 흉하죠?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 2층에 못 올라오게 단속하겠습니다. 시장통? 험하게 굴러먹은 여자. 그 말에 한 회장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고귀하고 천사 같던 누님이 저런 냄새나는 늙은이 일리가 없으니까요. 그저 몸이 약해져서 헛것을 본 게 분명했습니다. 됐어. 물이나 좀 줘. 한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침실로 돌아섰습니다. 오 실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회장을 부축했고요. 닫히는 문틈 사이로 한 회장은 마지막으로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순자가 흘리고 간 물방울 자국만이 눈물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죠. 지하 주방으로 도망쳐온 순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네. 근데 회장님 눈빛이 왜 그리 슬퍼 보일까? 순자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쿵쾅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금 마주친 그 병약한 노신사가 자신이 목숨 바쳐 살려낸 동생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35년의 세월과 가난이라는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습니다. 과연 이토록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야속한 운명의 장난은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오후 3시 지하 주방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석 셰프가 새벽부터 육수를 우려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우. 갈비탕이 국물 한 방울 줄지 않은 채 그대로 되돌아왔기 때문이죠. 쟁반을 들고 내려온 오 실장이 신경질적으로
그릇을 개수대에 처박았는데 쨍그랑하는 파여름이 주방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놨습니다. 다 갖다 버려요. 회장님이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시잖아.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하길래 입도 안 대시게 해? 오 실장의 서슬 퍼런 고함에 셰프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분을 참지 못하고 애꿎은 주방 보조들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재료가 신선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냉장고에 있는 거 싹 다 버리고 다시 사와. 당장. 그 불호령에 멀쩡한 식재료들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는 국물을 내다 남은 대가리가 그대로 붙어 있는 마른 멸치 한 봉지와 묵은지, 반포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양파를 까던 순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평생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며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살아온 그녀에게는 천벌을 받을 짓처럼 보였으니까요. 아이고, 저 아까운 걸. 저걸로 국을 끓이면 10명은 좋게 먹을 텐데. 순자는 입맛을 다시며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셰프와 직원들이 회장님 눈치를 보러 2층 회의실로 올라간 사이였습니다. 텅 빈 주방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순자는 조용히 주위를 살피더니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쓰레기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버려진 멸치 봉지를 주워들었는데 멸치들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내장도 제거하지 않아 쿰쿰한 냄새가 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코를 막고 돌아설 비린내였지만 순자에게는 이 냄새가 묘하게 구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고향의 흙내음 같기도 하고 어릴 적 맡았던 어머니의 품냄새 같기도 했거든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내 점심이나 끓여 먹어야지. 순자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수돗물을 받았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멸치를 통째로 털어 넣었죠. 내장을 빼지 않으면 국물이 써진다고들 하지만 순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쌉싸름하고 진한 맛이야말로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약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씌어 터져서 군내가 나는 묵은지를 도마도 없이 손으로 쭉쭉 찢어 넣고 된장 한 스푼을 툭 풀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하나를 손으로 뚝 분질러 넣으니 준비는 끝이었죠. 보글보글 지글지글 냄비가 끓기 시작하자 주방 가득 아주 독특한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 음식 냄새가 아닌 시골 장터 뒷골목에서나 맡을 법한 투박하고 비릿한 하지만 침샘을 자극하는 강렬한 냄새였죠. 순자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시원하다. 역시 멸치는 똥까지 넣어야 제맛이지.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 순간만큼은 다리의 통증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킁킁. 이게 무슨 냄새야? 회장님의 운전기사인 60살의 김 기사가 주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약을 타러 왔다가 환기구를 타고 복도까지 흘러나온 이 기가 막힌 냄새에 이끌려 홀린 듯 내려온 겁니다. 김 기사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냄비를 적고 있는 순자를 발견했죠. 아니, 박씨 아줌마. 지금 뭐 만드는 거야? 이 냄새는 또 뭐고? 아이고, 깜짝이야. 기사님, 죄송합니다. 버리는 재료가 아까워서 그만. 순자가 허둥지둥 가스불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기사는 다급하게 달려와 순자의 손목을 낚아챘는데 그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죠. 잠깐 끄지 마봐. 이 냄새. 회장님이 예전에 술만 취하면 찾으시던 그 냄새랑 똑같은데? 김 기사는
30년 넘게 한 회장을 모신 최측근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잃어버린 누님을 그리워하며 김기사, 멸치, 똥도 안 딴 그 찌개가 사무치게 먹고 싶어라고 울던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이죠. 유명 호텔 셰프들을 다 불러다가 끓여봐도 이 맛이 아니야 하며 상을 엎으셨는데 지금 이 허름한 식모가 끓인 찌개에서 바로 그 그리움의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그릇에 좀 담아줘봐요. 빨리. 네. 이건 그냥 쓰레기로 만든 건데. 회장님 드셨다간 저 쫓겨나요. 잔말 말고 담아요. 회장님 살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김 기사의 성화에 못 이겨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에 찌개를 담았습니다. 시커먼 국물 위로 멸치 대가리가 둥둥 떠다니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모양새였죠. 김 기사는 쟁반을 들고 2층으로 뛰다시피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기운 없이 누워있던 한 회장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돌아 누웠습니다. 김 기사, 또 뭘 가져온 거야? 냄새나니까 치워. 하지만 김 기사는 물러서지 않고 뚝배기 뚜껑을 확 열었습니다. 확! 뜨거운 김과 함께 비릿하고 짭조름한 멸치, 똥냄새가 방 안가득, 아니 회장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어가던 한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의 콧구멍이 크게 벌름거렸는데 이 냄새는 단순히 코로 맡는 향기가 아니라 뇌세포 깊이 박혀있던 본능을 깨우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35년 전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겨울날 누나의 등 뒤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한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퀭한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며 몸을 일으켰죠. 이건 그의 목을대가 크게 일렁였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멸치처럼 생기없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볼품없는 쓰레기찌개 한 그릇이 멈춰버린 회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진우 회장의 떨리는 손이 뚝배기를 향해 천천히 아주 힘겹게 다가갔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기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회장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지 손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달그락. 숟가락이 뚝배기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깼고 그는 시커먼 국물과 함께 푹 익은 멸치 대가리 하나를 듬뿍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꿀꺽. 말라붙은 모골대가 크게 움직이며 뜨거운 국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한 회장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맛은 단순한 음식 맛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멸치 내장의 쌉싸름한 맛과 묵은지의 시큼함, 그리고 투박한 된장의 구수함이 어우러진 그 맛. 그것은 35년 전 눈보라치는 단칸방에서 누나 영숙이가 호호 불며 먹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누님? 한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쇳소리 섞인 쉰 목소리였죠. 그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으흐흑, 이 맛이야. 맞아, 이거야. 며칠을 굶어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하던 사람이 뚝배기 바닥을 박박 긁어가며 국물을 퍼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은 위장을 녹였고 동시에 가슴속에 맺혀있던 35년의 응어리도 함께 녹아내렸으니까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국물에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릇째 들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김 기사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며 몰래 눈시울을 붉혔죠. 회장님, 천천히 드십시오. 그러다 체하십니다. 김 기사, 이거 누가 끓였어? 대체 누가 끓인 거야? 한 회장이 국물이 묻은 입가를 닦지도 않은 채 김 기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죽어가던 눈빛이 형형하게 되살아나 빛나고 있었죠. 아, 그게 말입니다. 지하 주방의 새로운 식모가 김 기사가 막 사실을 말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벌컥 침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안주인 최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게 분명했는데 회장이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기색보다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얼굴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최은경은 재빨리 김 기사의 말을 가로막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여보, 드디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와 회장의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도둑질을 들킨 사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한 회장은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김 기사 말해. 주방에 누가 있다고? 누가 이 맛을 낸 거야? 김 기사가 다시 입을 열려 하자 최은경이 매서운 눈빛으로 김 기사를 쏘아보았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죠. 최은경은 재빨리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김 기사가 뭘 알겠어요? 그거 제가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한식당에서 특별히 공수해 온 거예요. 당신이 하도 옛날 맛을 찾으시길래 수소문해서 사온 거라고요. 거짓말 마. 이건 식당에서 낼 수 있는 맛이 아니야. 한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맛에 담긴 멸치똥의 쓴맛은 가난을 뼈저리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세월의 맛이었으니까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주방으로 가야 해. 한 회장이 링거줄을 획 잡아 뽑았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튀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뎠습니다. 여보, 안 돼요. 지금 몸 상태로 어딜 가신다고 그래요. 최은경이 기겁하며 회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안 돼. 만약 그 여자가 영숙 언니라면 내가 저지른 짓이 다 들통나. 35년 전 화재 현장에서 다친 영숙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던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최은경은 필사적으로 회장을 침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김 기사, 뭐하고 있어? 회장님 붙잡아. 의사 선생님 불러, 빨리. 회장님 쇼크 오셨어. 그녀의 히스테릭한 고함에 김 기사는 어쩔 수 없이 회장을 부축해야만 했습니다. 누님, 분명히 이 집에 있어. 이 냄새가. 한 회장은 아내와 기사에게 제압당해 침대에 쓰러지면서도 문 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허공을 갈랐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지하 주방까지는 고작 계단 몇 개면 닿을 거리였지만 최은경이라는 거대한 탐욕의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의료진이 도착했고 한 회장은 진정제를 맞으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누님을 움츠렸습니다. 한편 지하 주방의 순자는 위층에서 벌어진 난리는 꿈에도 모른 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냄비를 설거지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이고, 내가 미쳤지. 감히 회장님 드시는 상에 쓰레기로 만든 음식을 올리다니. 그녀는 김 기사가 뚝배기를 가져간 뒤 혹시라도 불호령이 떨어져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쫓겨나면 갈 곳도 없는 신세인데 괜한 짓을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오른쪽 발목에 화상 흉터를 문질렀는데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그녀만의 버릇이었죠. 위층에서는 동생이 자신을 찾으며 절규하고 있었지만 순자는 그저 자신의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를 탓하며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로를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음에도 거짓과 오해 속에 갇혀버린 두 남매의 운명. 과연 저 탐욕스러운 최은경의 방해를 뚫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겨우겨우 의료진을 불러 남편 한 회장에게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한 최은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문을 닫고 나와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는데 53살의 최은경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죠. 분명해. 그 냄새, 그 맛. 영숙 언니 솜씨가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시체도 못 찾아서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살아서 제 발로 이 집에 들어왔다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35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 현장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살려줘, 은경아. 나 다리가 끼었어. 라고 처절하게 외치던 영숙의 비명소리. 하지만 자신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 불길에 휩싸인 기둥 쪽으로 영숙을 밀치고 혼자 도망쳐 나왔던 그날의 추악한 죄악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던 겁니다. 만약 그 여자가 진짜 한영숙이고 혹시라도 기억을 되찾아 입을 여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한 사모님, 자리도 사회적 명예도 남편의 맹목적인 사랑도 전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게 뻔했거든요.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겼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절대로 뺏길 수 없어.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만약 진짜라면. 그녀의 눈빛에 섬뜩한 살기가 스쳤는데 그것은 굶주린 짐승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은경은 옷매무새를 고치고 2층 복도를 나섰습니다. 또각또각 고요한 저택에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는데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러 가는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소리는 점점 지하를 향해 내려갔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코를 막고 질색하며 피해갔겠지만 지금 은경에게는 그 무엇보다 확인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그 아래에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지하 주방 문을 벌컥 열자 오 실장이 화들짝 놀라며 달려나왔습니다.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 더러운 곳에. 닥쳐. 다 나가. 지금 당장. 은경의 서슬 퍼런 서리빨 같은 명령에 오 실장은 물론이고 수석 셰프와 주방 보조들까지 혼비백산하여 쥐 죽은 듯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텅 빈 주방에는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설거지를 하던 순자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순자는 고무장갑을 낀 채 벌벌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은경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순자의 얼굴이 아닌 쪼그려 앉느라 툭 붉어져 나온 오른쪽 다리에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고개 들어봐요. 차가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순자의 정수리에 꽂혔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은경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피었지만
그 선한 눈매와 오똑한 콧날은 분명 기억 속의 한영숙이 맞았거든요. 은경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아있었어. 이 끈질긴 년이 기어코 살아서. 하지만 겉으로는 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죠. 당신이야? 감히 우리 회장님께 쓰레기 국물을 먹인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버리는 게 아까워서 회장님 입맛에 맞으실까 하고. 순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은경은 개수대에 놓인 뚝배기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산산조각 난 뚝배기 파편이 순자의 발치로 튀었고 남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순자의 낡은 옷을 더럽혔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감히 우리 그이한테 멸치, 똥 구정물을 먹여? 당신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은경의 고함 소리가 지하 주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자는 너무나 무섭고 서러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고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순자는 은경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는데 은경은 그런 순자를 벌레 보듯 혐오스럽게 내려다보며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주저앉은 순자의 바지단이 살짝 올라가면서 낡은 양말 위로 드러난 오른쪽 발목의 흉터가 은경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에 대어 붉게 엉겨붙고 일그러진 그 흉측한 화상 자국. 35년 전 무너지는 기둥에 깔려 비명을 지르던 영숙의 다리에 새겨진 바로 그 상처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해. 이 여자가 영숙 언니야. 내 죄를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 은경의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람을 시켜 이 여자를 끌어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오히려 남편이 이 여자를 찾으려 혈안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섰죠. 남편이 이미 냄새를 맡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은경은 더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가까이에 두고 감시하되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짓밟아 스스로 제 발로 나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영원히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좋아요. 딱 한 번만 봐주죠. 은경이 입꼬리를 비틀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비란 없었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주방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당신 몸에서 나는 그 썩은 냄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 구석에 있는 식자재 창고 정리나 하면서 쥐 죽은 듯이 살아. 내 눈에 띄거나 회장님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날로 끝인 줄 알아. 알겠어?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순자는 쫓겨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지덕지하여 차가운 타일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절을 했습니다. 자신을 불구덩이로 밀어넣었던 원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감사를 표하는 실로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은경은 콧방귀를 뀌며 뒤돌아섰습니다. 또각. 주방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이야. 기억을 못하는 눈치야. 멍청한 년 평생 그렇게 내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니다 죽게 해주지.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자의 낡은 보따리 깊숙한 곳에 35년 전 회장이 입고 있던 교복에서 떨어진 반쪽짜리 옥색 단추가 부적처럼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깨진 뚝배기 파편 사이로 흘러나온 그 구수한 된장 냄새가 이미 환기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회장의 영혼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잠식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혈육마저 짓밟으려는 이 악독한 마녀의 소나기에서 기억을 잃은 우리의 순자는 무사히 살아남아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자정,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2층 안방인 최은경의 화장대 앞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벨벳 케이스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시가 5억 원에 달하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이 반지는 남편인 한 회장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준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상황은 이 귀한 물건을 미끼로 써야 할 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서성이는 오 실장을 불렀습니다. 오 실장, 아무도 없지? 잠깐 들어와 봐. 오 실장이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오자 은경은 결심한 듯 차가운 눈빛으로 반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지하 창고로 가져가. 그리고 그 여자 박순자 가방 깊숙이 찔러 넣어. 오 실장은 반지를 받아들고는 기겁하며 손을 저었는데요. 네, 사모님, 이건 회장님이 주신 예물인데 혹시라도 없어지거나 잘못되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 여자가 훔친 걸로 만들어야 내보낼 구실이 생길 거 아니야. 경찰 불러서 현행범으로 넘겨버려야 영원히 입을 다물지. 은경의 서슬 퍼런 고함에 오 실장은 어쩔 수 없이 반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이 들이닥치면 내가 증인이 되는 거야. 내가 봤다고 그 여자가 수상했다고 증언만 잘하면 돼. 알았어?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새벽 2시 지하 식자재 창고는 냉동고처럼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라면 박스 위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는데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웅크린 몸은 쉼없이 떨리고 있었죠.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문을 열고 들어온 오 실장은 잠든 순자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팔자 참 더럽네. 그러게 왜 사모님 눈에 나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몰라. 오 실장은 순자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가 평생을 간직해온 너덜너덜한 내복 몇 벌과 회장의 교복, 단추가 든 작은 주머니가 부적처럼 들어 있었죠. 오 실장은 그 꼬질꼬질한 옷가지들 사이 깊숙한 곳에 차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쑤셔 넣었는데요. 혹시라도 순자가 깰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서둘러 매듭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창고를 빠져나갔는데 순자는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동생을 만나는 꿈을 꾸며 잠꼬대를 할 뿐이었습니다. 진우야, 밥 먹자. 누나가 밥 해줄게. 그 애절한 목소리가 차가운 창고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죠. 다음 날 아침 9시 평화롭던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층 안방에서 최은경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거든요. 아, 내 반지가 없어졌어. 링거를 맡고 있던 한 회장은 물론이고 주방과 정원에 있던 모든 고용인이 놀라서 안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최은경은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죠. 여보, 5억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어요. 분명 어제 저녁에 여기 뒀는데 감쪽같이 없어졌다고요. 한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진정해. 집안에 도둑이라도 들었다는 거야? 보안 시스템이 작동 중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때 오 실장이 나서며 은밀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사실
어제 지하 주방 아줌마가 2층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눈빛이 영 수상하더니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회장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박 씨가? 설마. 네. 제가 안 그래도 시장통 출신이라 손벌은 나쁠까봐 걱정했는데 당장 짐부터 뒤져봐야 해요. 그 여자가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최은경이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오 실장. 당장 가서 그 여자 잡아와. 경찰 부르고. 잠시 후 지하 창고에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순자가 거실 바닥에 패대기 쳐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요. 왜 이러십니까? 순자가 울먹이며 사정했지만 오 실장은 대답 대신 순자의 낡은 보따리를 거실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죠. 와르르. 꼬질꼬질한 속옷과 구멍난 양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눈부시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아니, 이게 왜 제 보따리에. 저는 정말 모릅니다. 이 도둑년, 내 이럴 줄 알았어. 최은경이 달려들어 순자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순자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는 피가 맺혔습니다.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우리 그이가 준 반지를 훔쳐? 내가 인간이야?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넣은 겁니다. 순자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를 흉악한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제 느꼈던 그 애틋한 누나의 냄새가 고작 이런 파렴치한 좀도둑의 냄새였던가 싶어 억장이 무너지고 배신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믿었던 혈육의 흔적을 느꼈던 여자가 아내의 폐물을 훔친 범죄자라니요. 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속한 운명의 장난인가요? 경찰 불러. 당장 유치장에 쳐넣어. 다시는 내 눈에 안 띄게 해. 최은경의 고함 소리에 순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님은 믿어주시죠? 저 정말 아니에요. 제발이요. 하지만 회장은 싸늘하게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순자의 거친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췄는데 그 손끝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죠. 오 실장과 경비원들이 순자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는 순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과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순자는 이대로 차가운 감옥에 갇혀 영영 동생과 재회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걸까요? 당신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그 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고 순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평생 가난했지만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었는데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누가 제 가방에 넣은 겁니다. 믿어주세요. 순자는 쉰 목소리로 절규하며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는데요.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실망감만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누나의 손맛을 흉내낸 여자가
고작 아내의 폐물이나 훔치는 파렴치한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끌고 가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한 회장의 매몰찬 한마디에 경찰관들이 순자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놓으세요. 저 아니에요. 오 실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사모님, 제가 억울해서 못 갑니다. 순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경찰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오 실장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비웃고 있었고 최은경은 회장의 팔을 붙잡고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연기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던 순자가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쾅 부딪히면서 엎어라 쏟아져 있던 그녀의 낡은 보따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투둑. 보따리 매듭이 풀리면서 낡은 내복과 구멍난 양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사이에서 아주 작고 낡은 물건 하나가 대구르르 굴러나왔습니다. 반쪽이 깨져서 불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빛바랜 옥색 단추였죠. 그 단추는 대리석 바닥을 구르다가 하필이면 한 회장의 구두 코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한 회장은 무심코 바닥을 내려다보았는데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 옥색 단추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에게 익숙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35년 전 자신이 입고 다니던 중학교 교복에 달려있던 단추이자 화재가 나던 날 아침 누나가 어머, 진우야. 단추 떨어지겠다. 누나가 이따 저녁에 꿰매줄게. 라며 손에 꼭 쥐고 있었던 바로 그 단추였으니까요. 잠깐, 멈춰봐. 한 회장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그의 외침에 경찰관들이 멈칫했고 순자도 숨을 죽이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뱀처럼 교활한 최은경의 눈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단추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지만 본능적으로 발을 뻗어 단추를 자신의 털 슬리퍼 밑으로 감추어 버렸죠. 여보, 왜 그러세요? 혈압 오르시겠어요.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최은경은 호들갑을 떨며 회장의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고 그 바람에 한 회장은 단추를 집으려던 손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방금 바닥에 한 회장이 바닥을 두리번거렸지만 단추는 이미 최은경의 발밑에 깔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지금 충격받아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서 방으로 가요. 최은경이 회장의 시야를 교묘하게 가로막으며 경찰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뭐해요? 빨리 안 데려가고 우리 회장님 쓰러지시게 할 거예요? 가시죠, 아주머니. 경찰관이 다시 순자를 억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 단추. 바닥에 저 단추가 제 증거예요. 제가 평생 간직해 온 거라고요. 순자는 본능적으로 단추가 사라진 자리를 가리키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죠. 회장은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고 있었고 오 실장은 순자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헛소리야. 결국 순자는 현관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젖은 뺨을 사정없이 때렸는데요.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지는 순간 순자는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저택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서 있는 동생 한진우 회장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점이 되어갔죠. 가까스로 만난 혈육인데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파렴치한 도둑 누명을 쓰고 헤어져야 하다니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우야, 누나가 미안해. 못난 누나라서 정말 미안해. 순자는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으흐흑, 흑흑. 그녀의 통곡 소리가 좁은 경찰차 안에 가득 찼지만 차는 매정하게도 저택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거실에 남겨진 한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봤거든요.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 깨진 옥색 단추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누나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여보, 정말 못 봤어? 옥색 단추 말이야. 반쪽이 깨진 거. 회장이 애원하듯 물었지만 최은경은 태연하게 발밑에 단추를 지식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잡동산이겠죠.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서 쉬세요. 당신 지금 헛것 보는 거라니까요. 최은경은 회장을 억지로 부축해 2층으로 올려보낸 뒤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핀 후 슬리퍼 밑에 숨겨두었던 깨진 단추를 집어들었죠. 그녀의 손 안에서 반쪽짜리 단추가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은경은 그것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징글징글한 것 끝까지 나를 괴롭혀? 하지만 어림없지. 그녀의 소나기에 들어간 증거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과연 결정적인 증거마저 빼앗기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순자에게 이 절망을 뒤집을 기적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폭풍우가 지나간 듯 고요해진 저택 안방에서 한진우 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진정제를 맞아 강제로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깨진 옥색 단추가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아내 최은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봤어. 내가 치매 노인도 아니고 내 교복 단추를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 한 회장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거실로 나가 아까 순자의 보따리가 쏟아졌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손으로 더듬었죠. 하지만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서늘한 냉기만이 그의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안 주무시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을 느낀 김 기사가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한 회장은 김 기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애원하듯 물었죠. 김 기사, 자네는 믿지?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거. 그 찌개 맛, 그리고 그 단추. 자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식모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낯선 사람 같지 않고 회장님하고 걷는 모습이 묘하게 닮았거든요. 무엇보다 그 찌개 냄새는 흉내 낸다고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회장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성이 설마라고 의심할 때 그의 피는 이미 맞다고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가야겠어. 경찰서로 가야 해.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한 회장은 링거 바늘이 뽑힌 자리에 피가 배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 몸 상태로 움직이시면 위험합니다. 사모님이 아시면 은경이는 몰라야 해. 조용히 차 대기시켜.
이건 내 핏줄이 걸린 문제야. 한 회장의 서슬 퍼런 고집에 김 기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차 키를 챙겨들 수밖에 없었죠. 같은 시각 강남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순자는 얇은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유치장 안은 난방이 꺼진 듯 냉골이었고 옆방의 취객이 지르는 고함 소리가 공포감을 더하고 있었죠. 하지만 순자를 더 괴롭히는 건 추위가 아니라 억울함과 함께 밀려오는 기이한 기억들이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오면서 봤던 한 회장의 슬픈 눈빛. 그 눈빛이 35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어린 동생. 진우의 겁에 질린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우야, 설마.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발목 흉터를 문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쩍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며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 선명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죠. 화재가 나던 날 옥색 단추를 꿰매주겠다며 받아들었던 그 순간, 그리고 불길이 치솟자 동생을 창문 밖으로 밀쳐내며 도망가, 얼른 도망가 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온 겁니다. 아, 회장님이 내 동생 진우였어? 순자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밥을 해주고 싶었던 그 병약한 노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핏줄이었다니. 그런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둑 누명을 쓰고 잡혀왔으니 이 기막힌 운명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그때 철창 너머 복도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경찰관의 만류하는 소리와 함께 창백한 얼굴의 한 회장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김 기사의 부축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한 회장은 철창 앞에 멈춰서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아니 당신. 한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 눈빛만은 35년 전의 누나처럼 따뜻하고 애절했거든요. 한 회장은 철창을 붙잡고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그 찌개, 멸치 똥도 안 따고 끓인 그 찌개, 대체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그리고 아까 그 단추, 어디서 난 겁니까? 그것은 회장이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이자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순자는 울음을 삼키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철창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철창 사이로 회장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동생이 좋아하던 맛이라서, 입맛 없는 동생 먹이고 싶어서. 순자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단추는 제 동생 진우 교복 단추입니다. 불나던 날 제가 꿰매주려고 했는데 못 전해줘서 쾅! 그 순간 한 회장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휘감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진우,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는 유일한 혈육. 한 회장은 순자의 손을 잡은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누님, 정말 누님이야? 살아있었어? 나 진우야. 누나가 살려낸 진우라고. 진우야. 순자도 철창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차가운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꽉 맞잡혀 떨어질 줄 몰랐죠. 경찰관들도 그 기막힌 광경에 압도되어 차마 제지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가장 비참하고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이루어진 남매의 재회. 서로의 체온을 확인한 두 사람의 오열 소리가 새벽의 경찰서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에도 저택에 있는 최은경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 회장은 누명을 쓴 누나를 구해내고 아내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당장 문 열어.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감히 유치장에 가도. 새벽 4시 강남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이 떠나갈 듯한 한진우 회장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인 그가 링거 바늘 자국도 아물지 않은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경로하자 당직 형사들은 물론이고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달려온 서장까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죠.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저희는 그저 절도 신고가 들어와서 절차대로. 절도? 누가 도둑이라는 거야? 이분은 내 친누님이야. 진수성찬 그룹의 장녀 한영숙이란 말이야. 한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친누님이라는 단어에 경찰서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장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유치장 안에 웅크리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순자를 바라보았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아니, 저 식모 아줌마가 회장님의 누님이시라고요? 그래. 35년 만에 찾은 내 핏줄한테 도둑 누명을 씌워. 당장 수갑 풀어. 당장. 한 회장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형사가 허둥지둥 열쇠를 찾아 철창문을 열었습니다. 철커덕. 문이 열리자마자 한 회장은 안으로 뛰어들어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순자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누님, 미안해. 내가 늦었어. 이 못난 동생이 누님을 몰라보고. 한 회장은 순자의 앙상한 등을 감싸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순자 역시 동생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는데 그동안 겪었던 온갖 서름과 고통이 동생의 따뜻한 체온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우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커져서 그거면 됐다. 순자는 수갑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손으로 동생의 젖은 뺨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한 회장의 가슴을 더 아리게 만들었죠. 한 회장은 곧바로 자신의 외투를 벗어 순자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 기사를 불러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김 기사, 누님 모셔. 집이 아니라 내 개인 병실로 간다. VIP 병동 전체를 비우라고 해. 아무도, 특히 집사람은 절대 들이지 마.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기사는 눈물을 훔치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경찰서장과 형사들의 90도 배웅을 받으며 경찰서를 나와 한 회장의 최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죄인 취급을 받으며 끌려왔던 길을 이제는 진수성찬 그룹의 가장 귀한 손님이 되어 돌아가게 된 것이죠. 병실에 도착한 한 회장은 의사들을 시켜 순자의 건강 상태부터 정밀하게 검진하도록 했습니다. 영양실조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관절염, 그리고 발목의 화상 흉터까지.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한 회장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호의호식하며 사는 동안 누님은 찬물에 손 담그며 이렇게 사셨다니. 한 회장은 순자의 부르튼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순자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비우자 한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님, 이제 말씀해 보세요. 아까 그 단추, 그리고 그 반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집사람은 분명 훔쳤다고 했는데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반지를 훔치지 않았어. 누군가 내 보따리에 넣은 거야. 그리고 그 단추는 내가 경찰서로 끌려올 때 보따리에서 떨어졌는데 순자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 단추를 보지 않았니? 내 발밑으로 굴러갔잖아. 맞지? 분명히 봤어. 그래서 주우려고 했는데 한 회장이 기억을 더듬자 순자가 충격적인 말을 이었습니다. 내 처가 사모님이 그 단추를 발로 밟아 숨기더라. 내가 봤어. 슬리퍼 밑으로 쓱 밀어넣는 걸. 뭐라고? 한 회장의 눈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단순히 순자를 도둑으로 몬 게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지하 주방에 와서 내 발목 흉터를 보고는 놀라더라. 마치 나를 아는 사람처럼. 순자의 말에 한 회장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최은경은 35년 전 누나와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유일한 목격자였던 그녀는 항상 영숙 언니는 불길 속에 갇혀서 못 나왔어라고 증언했었죠. 그런데 만약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누나를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살아 돌아온 누나를 다시 짓밟으려 했다면 으드득 한 회장의 입에서 이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용암처럼 끌어올라 링거 거치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최은경, 내가 감히 내 누님을 2번이나 죽이려 들어? 그는 이제야 아내가 왜 그토록 순자를 내쫓으려 했는지, 왜 자신이 옛날 맛을 찾을 때마다 히스테리를 부렸는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순자는 잃어버린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들춰낼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김 기사, 한 회장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고 차가웠습니다. 네, 회장님. 당장 법무팀장 불러. 그리고 보안팀 시켜서 집안 CCTV 전부 확보해. 특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지하 창고랑 거실 찍힌 거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오라고 해.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김 기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한 회장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누님 걱정 마. 내가 다 돌려놓을 거야. 누님이 겪은 고통, 흘린 눈물. 그 여자가 피눈물로 갚게 해줄게.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해. 순자는 동생의 눈에서 서린 도끼를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을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죽여 울던 식모 박순자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친누나이자 악녀의 가면을 벗길 유일한 심판자 한영숙이 돌아왔으니까요.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최은경은 저택 안방에서 승리의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깨진 옥색 단추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이제 다 끝났어. 그 늙은이는 감옥에서 썩을 거고 이 집의 주인은 영원히 나야.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단추가 그리고 감옥으로 보낸 그 여자가 자신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한 회장의 서슬 퍼런 칼날은 최은경의 목을 어떻게 겨누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진수성찬 그룹 본가. 저택의 거실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주인 최은경은 어젯밤 승리의 축배를 너무 많이 든 탓인지 부스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해장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녀는 눈에 가시 같던 식모 박순자가 유치장에 갇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오 실장, 오늘 점심은 나가서 먹을 거니까 준비하지 마. 그리고 지하 창고 싹 다 비워서 소독하고. 그녀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며 지시를 내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고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거실로 들이닥쳐 도열했습니다. 그 위압적인 광경에 최은경은 마시던 커피 잔을 떨어뜨릴 뻔했는데요. 곧이어 현관 입구에 한진우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옆에는 놀랍게도 유치장에 있어야 할 박순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비록 병원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친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한 회장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병원에 입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 여자는 왜? 최은경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미쳤나 봐. 도둑년이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오 실장, 당장 경찰 안 부르고 뭐해?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기선을 제압하려 했죠. 하지만 한 회장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최은경을 지나쳐 거실 한복판, 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손을 이끌어 소파 상석에 앉혔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여자를 내 소파에. 입 닥쳐. 한 회장의 입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거실의 유리창이 지잉하고 울릴 정도였는데 최은경은 생전 처음 보는 남편의 분노에 얼어붙어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한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5년 동안 험한 세파에 시달려 주름진 얼굴, 찬물에 터지고 갈라진 손등, 그리고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하려다 망가진 저 다리. 그 모든 상처가 못난 동생인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털썩?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한진우 회장이 수많은 고용인과 아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순자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죠. 회장님. 김 기사와 경호원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한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한 회장의 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누님이 제 집 지하실에서 그 찬물에 손 담그며 사시는 줄도 모르고 제가 누님한테 도둑 누명을 씌우고 밥 한 끼 따뜻하게 못 해드렸습니다. 저를 때리세요.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그의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35년의 그리움과 사무치는 후회, 그리고 뼈저린 참회가 뒤섞인 피의 절규였으니까요. 순자는 깜짝 놀라 굳은 몸으로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천하의 회장님이 내 동생 진우가 내 발밑에서 울고 있다니요. 순자는 떨리는 손을 뻗어 동생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우야, 이러지 마라. 내가 왜 죄인이니? 내가 못나서, 내가 기억을 잃어서 못 알아본 건데. 순자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 어서. 바닥 차다. 너 몸도 성치 않은데 이러면 안 돼.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초보다 동생의 무릎이 시릴까봐 그것부터 걱정하는 영원한 누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은경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누님이라고? 그럼 저 여자가 진짜 한영수? 기억이 돌아온 거야?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낱낱이 밝혀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여보, 미쳤어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당신 돈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고요. 유전자 검사도 안 해보고 이러면 어떡해요. 사기꾼? 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최은경은 숨조차 쉴 수 없었죠. 그래, 유전자 검사. 이미 새벽에 의뢰해서 결과 나왔어. 99.99% 친남매라고. 한 회장이 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최은경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최은경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기꾼 운운할 자격이 있어? 한 회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최은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오 실장, 당장 TV 켜. 저 여자한테 똑똑히 보여줘. 오 실장이 벌벌 떨며 리모컨을 누르자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 오 실장이 잠든 순자의 보따리에 반지를 쑤셔 넣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거실 영상, 순자의 보따리에서 떨어진 옥색 단추를 최은경이 슬리퍼로 밟아 숨기는 장면까지. 고화질 화면 속에 악마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최은경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범죄가 이렇게 만천하에 까발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죠. 보이니? 이게 내 본 모습이야. 내 누님을 짓밟고 도둑으로 몰고 그것도 모자라 35년 전의 증거까지 인멸하려 한 내 추악한 실체라고. 한 회장의 호통에 최은경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필요 없어. 내 누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은 그게 누구든 내 손으로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야. 그게 내 아내라도 용서 못해. 한 회장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누나의 손길. 그것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누님,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님입니다. 제가 다 되돌려 놓겠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거실 가득 두 남매의 오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최은경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이미 경찰들이 수갑을 든 채 기다리고 있었죠. 화려했던 마녀의 성이 무너지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순자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순간 과연 모든 것을 잃게 된 최은경에게 남은 최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진수성찬 그룹 사모님이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최은경은 거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악에 바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양팔을 결박한 경찰관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수갑을 조였을 뿐이죠. 한진우 회장은 그 추태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사모님, 착각하지 마. 당신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라 살인 미수와 특수절도 교사 혐의를 받는 범죄자일 뿐이야.
여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최은경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더러운 것을 보듯 시선을 돌려버렸는데요. 그녀가 35년 전 불길 속에 누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 돌아온 누나를 다시 짓밟으려 했던 악행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끌고 가.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 회장의 호령이 떨어지자 경찰관들은 최은경을 짐짝처럼 들어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도도하게 굴던 그녀가 머리는 산발이 되고 신발 한 짝은 벗겨진 채 경찰차에 처박히는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한 몰락 그 자체였죠. 회장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모님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옆에서 벌벌 떨던 오 실장도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죠. 시키는 대로 해? 내 누님 밥그릇 뺏고 도둑 누명 씌우라고 내가 시키던가. 너도 공범이야. 감옥에서 콩밥 먹으면서 뼈저리게 반성해. 결국 오 실장 역시 공범으로 체포되어 최은경의 뒤를 따라 경찰차에 실려갔는데 평생 순자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녀가 이제는 순자보다 더 낮은 곳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소란이 끝나고 악인들이 사라진 거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예전의 차갑고 공허한 정막이 아니라 따스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한 회장은 순자를 부축하여 가장 푹신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순자의 얼룩진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누님 놀라셨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몹쓸 인간들은 다시는 누님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순자는 멍하니 현관 쪽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그래도 내 처인데 마음이 아프지 않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조차 걱정하는 순자의 말에 한 회장은 울컥하여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토록 착하고 순한 누님을 그동안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다시금 밀려왔기 때문이죠. 아니요.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아픈 건 누님이 그동안 겪으셨을 고초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누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드릴게요. 여왕처럼 모실 겁니다. 그날 이후 저택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하 주방 구석에 있던 냄새나는 순자의 짐들은 모두 불태워졌고 순자는 2층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최고급 실크 이불과 따뜻한 온수 매트, 그리고 창밖으로 평창동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방은 순자가 평생 꿈조차 꾸지 못했던 천국 같은 곳이었죠. 수석 셰프와 메이드들은 순자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큰 사모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식사 준비에 올릴까요, 누님? 처음에는 그 호칭이 어색해서 아이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제 순자도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냄새나는 식모 박순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저택의 진짜 주인인 한영숙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한 회장의 병세도 기적처럼 호전되었습니다. 거식증으로 말라가던 그는 이제 맥기 순자와 마주 앉아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곤 했죠. 식탁 위에는 화려한 프랑스 요리나 전복죽 대신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와 갓 담근 김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록 멸치 대가리가 둥둥 떠다니는 투박한 모양새였지만 한 회장에게는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보약이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누님이 끓여준 찌개를 먹으니까 살 것 같습니다. 한 회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국물을 들이켜자 순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숟가락 위에 김치를 얹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멸치 똥도 안 딴 게 뭐가 맛있다고 그러니? 아닙니다. 저한테는 이게 생명수입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판자촌 시절의 추억들이 이제는 아픔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죠. 식사가 끝난 후 한 회장은 순자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따스한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는데 한 회장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제가 재단 하나를 만들 생각입니다. 누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네. 우리처럼 가난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돕는 재단이요. 누님이 이사장님이 되어주세요. 순자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식모살이로 천대받으며 살았던 자신이 누군가를 돕는 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거 참 좋다. 배고픈 서름이 얼마나 큰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 남은 인생 그 아이들 밥 해먹이면서 살면 여한이 없겠다. 순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58살의 주름진 얼굴을 18소녀처럼 화사하게 만들었죠. 악인들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지만 선한 남매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두 사람의 인생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아름다운 남매가 만들어갈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어느덧 매서웠던 칼바람이 물러가고 서울 평창동의 대저택 정원에도 따스한 3월의 봄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그 화사한 봄 햇살이 거실의 통유리창을 넘어 식탁 위로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풍경은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적막하고 냉기만 감돌던 그곳에 이제는 사람 사는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제일 좋은 봄동을 사다가 겉절이를 했다는데 아주 아삭아삭합니다. 한진우 회장이 직접 젓가락으로 겉절이를 집어 순자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는데 푹 꺼졌던 볼살이 통통하게 차오르고 퀭했던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죠. 순자는 고운 계량 한복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으며 동생의 정성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다. 너나 많이 먹어라. 우리 회장님 살 좀 찌시게 내가 아주 꽉꽉 눌러 담았다. 식탁 중앙에는 여전히 뚝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깨진 뚝배기도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재료로 만든 음식도 아니었죠. 최고급 멸치와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끓인 하지만 여전히 멸치 대가리와 내장은 따지 않은 순자표 통멸치 된장찌개였습니다. 한 회장은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이 맛입니다. 호텔 셰프들이 와서 빌어도 못 따라올 맛이라니까요. 어이구, 멸치 똥 냄새가 뭐가 그리 좋다고. 남들이 보면 흉본다. 흉보라고 하죠 뭐. 이 쌉싸름한 맛이 제 생명을 살린 약인데 누가 감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저택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는데 곁에서 시중을 들던 김 기사와 직원들도 덩달아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식사를 마친 순자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쳤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작고 반짝이는 브로치가 달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반쪽이 깨진 옥색 단추를 금으로 감싸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브로치였습니다. 이사장님, 차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김 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순자는 이제 한영숙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한 회장이 설립한 따뜻한 밥상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가난하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가자. 우리 아이들 밥 때 늦으면 안 되지. 순자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저택의 지하 주방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찬물에 손을 담그며 눈물 흘리던 그곳.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은 아픔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죠. 그녀의 거친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이제는 그 손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반면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렸던 최은경과 오 실장은 지금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그토록 무시하던 콩밥을 먹으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테죠.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는 멸치똥의 쓴맛 뒤에 오는 구수한 된장 맛처럼 정직하고 분명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꽃들을 바라보며 한 회장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님 행복하십니까? 순자는 동생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고 말고. 잃어버린 동생 찾았지. 배고픈 아이들 밥 먹이지. 내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봄날이 어디 있겠니? 두 사람의 맞잡은 두 손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돌고 돌아 만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겨우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누구와 밥을 드실 건가요? 화려하고 비싼 음식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는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이 아닐까요? 35년 만에 찾은 밥상머리의 기적처럼 여러분의 식탁에도 늘 따뜻한 사랑과 웃음이 피어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인 순자님과 한 회장님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멸치 국물처럼 진하고 구수한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달봄 사연이었습니다.